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그럼 먼저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에 의해 해임된 코미 전 FBI 국장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진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코미 전 FBI 국장이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 증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는 동시에 언론의 기밀을 흘렸다고 역공에 나섰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견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결론지을 뮬러 특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최대 쟁점으로 집단대출 규제 적용 여부가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커져가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집단대출에 대해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에는 DTI가 적용됐었지만 집단대출에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돼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면 피해를 받는 실수요자가 생길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월 매출 5천만 원의 가게 사장님. 하지만 그의 수익이 0원이라면 믿겨지십니까? 현재 한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소송을 진행 중인 가맹점 사업자 단체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월 매출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려도 사장인 가맹점주에 돌아오는 수익은 100만 원 혹은 적자일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 두 분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사칭해 여성들을 농락한 20대 백수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이던 A씨는 연락처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연락이 와 수년 전부터 준비하던 검사가 됐다며 만남을 제안받았고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됐는데요. 이후 B씨는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대검찰청 특검 7부 차장검사라고 소개했고 심지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재용이 형으로 검찰총장을 우리 총장님으로 표시한 SNS 메신저까지 보여주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 등 여성 12명에게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교제한 사기꾼으로 들통이 났고 이후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는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산 노동자의 임금을 포괄 임금제로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A씨 등 7명이 광산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1억 6,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A씨 등이 B사와 포괄임금제에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도 할 수 없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곽지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이슈를 쫓아가 볼 텐데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이슈 브리핑에서 다룬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말이 좀 되는 소리인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월 매출 5천만 원인데 수익이 0원이다.
이거 말이 되나요? 예, 저도 이 뉴스를 접했는데 물론 사실관계는 앞으로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소송에서 당사자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쟁점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드민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드민피? 네, 어드민피라고 하면 뭐 수수료 같은 건가요? 뭘까요? 예,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통상 이제 관리 수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구매 대행이라든지 아니면 전산 관리, 고객 지원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본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네. 어드민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 당연히 구매 대행 수수료나 전산 관리 수수료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이런 어드민피 외에도 로열티나 영업 표지 사용료 명목으로 6%, 또 판촉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5%에서 총 한 1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드민피 외에도 별도로 받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프랜차이즈 뭐 계약서를 썼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약간의 로열티 같은 수수료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뭔가가 또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프랜차이즈 P사와 네. 그 가맹주들 사이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은 2012년 5월부터입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주겠다 하는 합의서예요. 그렇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시는 거죠. 2012년 5월 전에는 합의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드민피를 받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2012년 이전에는 합의서 없이 그럼 일방적으로 이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는 네. 당연히 이제 가맹 계약서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로열티라든지 네. 광고비 명목으로 이제 분명하게 이제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은 분명히 정당합니다.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드민피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전까지는 전혀 계약서상에 어떠한 문구도 없었고 별도의 합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방적으로 이제 본사에서 이거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요율도 점차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0.3%에서 5%, 또 다시 0.8%로 일방적으로 이제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어드민피 퍼센테이지가 이렇고 그 외에 로열티나 이런 건 또 별도고. 예, 맞습니다. 별도. 진짜 너무하네요. 근데 이 피사 입장도 좀 일단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피사 입장에서는 뭐 정보 공개서나 계약서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부과했다. 또 네. 합의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뭐 전혀 위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라는 건 사실 뭐 이 프랜차이즈 사고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사인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좀. 합의인지 계약인지 네. 일단은 일방적인 계약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법원의 판결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법원에서는 그 1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합의서를 중간에 작성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이렇게 중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1심에서는 가맹점주들의 손을 번쩍 들어줬었는데요. 네. 2심에서는 약간 이게 결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중간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계약을 쭉 진행해오던 중간에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은 오히려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좀 이제 갈린 게 네. 합의서를 끝까지 작성을 안 한 가맹점주들은 그 어드민피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했고 중간에 합의서를 써준 점주들에 대해서는 결국 어드민피를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들한테 받은 어드민피는 인정이 된 그런 지금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중간에 합의서에 사인해준 분들만 약간 억울한 거 아닌가요? 그런 그렇죠.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가맹 점주들 입장에서는 본점에서 요구하는 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거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런 어드민피 외에도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 가맹 본부의 갑질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무엇보다도 이 가맹 그 본부가 그 본부 차원에서 그 진행하는 각종 행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행사의 비용을 전적으로 가맹 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게 참 큰 문제입니다. 뭐 어떤 판촉 행사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신사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피자 같은 경우는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거나 네. 직접 가서 포장을 해오는 경우 네. 각종 할인들이 적용이 되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가맹 점주들이 나는 할인하기 싫다 이런 가맹 점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맹 본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인을 뭐 30%, 40%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가맹 그 점주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할인을 하게 되면 사실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만큼 가맹 점주들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떨어지는 그런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가맹본부는 나 몰라라 하고 가맹 점주들 니들이 알아서 다 해라. 네. 이렇게 하는 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을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주 이분들이 합해서 힘을 모아서 뭐 노조라든지 뭐 이런 협의회 같은 거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요? 네. 이거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맹점주들은 네. 사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노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 노조는 안 그렇죠. 되는군요. 왜냐하면 가맹점주들은 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노조는 못 만드는데요. 우리 이제 가맹 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 네.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면 그 가맹점주들이 그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그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자기들끼리 구성을 해서 그 가맹 본부를 상대로 네. 그 부당한 거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해달라라는 네. 그런 거래 조건의 변경을 협의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게 가맹사업법에 이제 규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맹사업법에는 그 가맹 그 점주들이 그 거래 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네. 때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가맹 본부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성실이 응하여야 한다. 뭔가 애매한데요? 네, 그러니까 성실히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실 그럼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사실 뭐냐면 가맹 점주들의 각종 요구 사항이 있는데 네. 이러한 요구 사항을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 강제적으로 응할 필요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 필요는 되게 많은데 네. 그 단체를 만든 이후에 좀 실효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실제로 보면은 뭐 가맹 점주들이 네. 이렇게 거래 조건의 변경 협의를 요청했을 때 이제 가맹 본점에서 그냥 응하기만 하면 되고 네. 내가 응했으니까 결과는 뭐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실효성이 없는 거고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가맹 점주들이 어떤 사람은 그 사업자 단체에 들어가 있는 점주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안 들어간 점주들도 있는데 네. 그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불이익 조치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참 그렇군요. 문제입니다. 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뭐 불이익을 준다는 건 뭐 재계약을 안 해준다든지 뭐 조금 불리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뭐냐면은 그래서 사실 우리 가맹사업법에 이렇게 사업자 단체 구성 내지는 활동 네. 이런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가맹본부가 어기면 시정 조치를 한다거나 이제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한다거나 과징금도 부과할 수는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암암리에 불이익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쫓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곽 변호사님 준비하셨죠? 네, 지난 7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이 되었습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세모그룹의 대표 고 유병원 회장의 장녀인 유선나 씨의 송환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4월부터 세월호를 인양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유선남 씨가 한국으로 송환이 되면서 뭐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좀 잘 풀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저희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유선나 씨의 송환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궁금한데요. 우선 유병원 회장의 장녀인 유선나 씨는 2014년 4월이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볼 수 있는 유병원 일가의 경영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을 당시에 핵심적인 수사 대상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유병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요.
장남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 선고받고 지금은 만기 출소한 출소를 상태죠.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492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계속 프랑스에서 도피 생활을 지속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도피 기간이 3년이나 됩니다. 그동안 도피 생활을 계속 하다가 어떻게 지금 송환에 응한 것일지 네. 그 마음이 궁금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영주권자에 해당합니다. 네. 당시 2014년 5월 정도에 프랑스 경찰에서 이제 체포가 되었었는데 이제 프랑스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에 대한 재판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하라는 결정이 사실 2015년 3월 정도에 존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했고 네. 또 항소를 했고 이 판단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2017년 5월 30일이죠. 이때 이제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유섬나 씨 입장에서도 더 이상 프랑스 내에서 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또한 다툴 수 있는 더 이상 이제 빌미가 없어지기도 했고 또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네. 이제는 뭐 본인이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어떤 희생양이 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네. 때가 왔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송환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직접 와서 그 당시 정치권들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실 것이다. 뭐 이제는 맞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송환에 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소환된 유섬나 씨에게 구속영장 청구가 됐죠? 예, 맞습니다. 당시에 혐의가 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위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런데 우선은 46억에 대한 혐의를 우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혐의에 대한 금액은 훨씬 더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 부분만을 또 혐의를 했을까요? 우선 지금 구속영장에 청구될 당시에 이제 적혀 있는 금액은 46억 원입니다. 네. 이게 조금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21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는 모레알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컨설팅 업체를 운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유혁기 씨죠. 이제 유병원 씨의 막내 아들입니다. 네. 유혁기 씨 같은 경우에는 경영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이제 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21억 원 정도를 이제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이제 유혁기 씨의 회사에다가 지급을 해서 네. 본인이 운영하는 이제 모레알 디자인에 이제 부당하게 손해를 입혔다 이런 혐의를 21억 부분에 대해서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모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다판다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그곳에 이제 대표이사랑 공모를 해서 이제 이번에는 유섬나 씨가 운영하는 모레알 디자인이 내가 디자인 컨설팅을 해주겠다 이런 네. 명목으로 해서 25억 원을 이제 다판다로부터 수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재미있는 게 이 주식회사 다판다 순이익이 이제 한 1년에 2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예, 매년 9억 상당의 예. 디자인 컨설팅 비용으로 어. 예, 모레알 디자인에 이제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수익의 50%를 거의 그렇죠. 컨설팅 비용이 좀 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겠지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병원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사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사진첩을 계열사 운영자들에게 고가에 매입하도록 이제 지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액수가 꽤 커요. 400억 상당에 이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총 금액이 이제 460억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액수가 거의 400억대 후반 정도인데 그중에 한 10% 정도에만 혐의를 적용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아니 왜 전체 적용을 하지 못하고 한 40몇 억만 적용을 한 거예요? 네, 그 이유를 보려면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범죄인 인도조약, 예, 맞습니다. 프랑스하고 우리나라 예, 사이에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범죄 인도에 대한 조약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를 청구하게 되죠. 인도를 청구할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에 제시한 체포 영장에 어떤 혐의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인도 요청 당시에 적시된 사실 외에는 추가적으로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인도 요청을 하기 당시에 체포 영장에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46억 상당에 대한 금액만 적시가 일단은 예. 뭔가가 노출이 됐던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부만 이제 적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사진첩에 관련된 400억 부분 또 뭐 조세 포탈에 대한 부분 이런 분들은 모두 이제 빠졌습니다. 근데 또 공소시효도 좀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최초에 이제 배임이나 횡령과 관련된 금액이
사실 이제 4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프랑스에서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재판이 한 3년 정도 지속이 됐다고 말씀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배임의 공소시효가 3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인 인도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불복 그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네. 사실 거의 배임 액수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효로 모두 만료가 되어서 아,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또 추가로 청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뭔가 안타까운 예. 이게 국가마다 이 기간이 달라서 네, 이런 일이 또 맞습니다. 생기는 거네요. 일단은 유섬나 씨의 송환에 관심을 많이들 가지는 이유가 이런 배임이나 횡령에 대한 진실 이것도 궁금하시겠지만 세월호에 대해서 네. 뭔가 알고 있는 게 더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박주민 의원이 네. 최근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해진 회사의 정체 그리고 정치권과의 연계 가능성 정경 유착이라고 하죠. 네. 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추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유병원 씨 사망 사건 미스터리가 좀 있죠. 좀 의혹이 네. 많았잖아요. 이에 네. 대해서도 이제 사망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의문점을 좀 푸는데 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뭐 이런 과거 정치권과의 연계 가능성 또는 뭐 유병헌 회장의 사망 사건, 뭐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세월호 사태 당시에 이제 유병헌 회장이 정치권과 어떤 커넥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는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유병헌 회장이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또 죽음과 관련해서도 사실 그 시신이 유병헌 회장이 맞는 것인가 사인은 무엇인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의문점들이 사실 존재했습니다. 네. 물론 국가수에선 당시 이제 유병헌 회장의 시신이 확실하다. 하지만 사인은 분명하지 않다.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인은 알 수 없다. 다만 저체온증으로 추정된다. 뭐 이 정도의 이제 분석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결정을 우리가 전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혹시 그에 관련된 배경은 없는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사실 상속자에 해당하는 이제 유섬나 씨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매우 궁금합니다. 그때도 막 여러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유섬나 씨는 이런 의혹이나 사회 견해들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우선 이제 검찰이 기소하고 현재 이제 혐의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부분은 본인의 이제 횡령과 배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음. 정당한 컨설팅 비용을 받은 것뿐이다. 일한 대가를 받은 것뿐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가 유병헌 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청해진 해운의 대표였죠. 김한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유병헌 씨가 실질적인 대표이다. 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 진술과 사실 완전히 정반대의 진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세월호 유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 이제 본인이 마음이 물을 아프다. 닿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예.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세월호 참사에 대해 유병헌 일가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유병헌 회장은 2014년 7월에 그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병헌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지금 사건이 종결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유병헌 회장의 그 장남 유대균 씨, 네. 유대균 씨는 지금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출소를 이미 했죠?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인천지검에서 그 유병헌 일가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해서 그 기소 전 그 추징 보전 명령을 받아놨습니다. 예.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몰수할 수 있는데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경우는 몰수될 재산에 그 가액을 추징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재산의 어떤 추징이 나중에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빼돌리거나 그러니까 뭐 미리 매도를 해버린다든지 다 이럴 수 처분해버릴 있으니까. 수가 예. 있고 그다음에 형사 재판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검찰에서는 이렇게 뭔가 몰수나 추징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 네. 그 기소 전에 추징 보전 명령을 법원에다 신청을 하는데요. 네. 그 지금 인천지검이
그 법원의 그 보전 명령을 받아놓은 금액이 거의 뭐 1,6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묶어는 놨는데 실제로 추징이 된 금액은 현재까지 0원입니다. 오, 0원이라고요? 네, 아니 이 추진 보전 명령 내린 게 꽤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뭐 추징 보전 명령 된 거는 네. 지금 1,670억 원에 달하는데요. 네. 이게 이 지금 재산들이 계열사 명의로 사들여 있습니다. 계열사 네, 명의로. 왜냐하면 추징이나 몰수나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추징이나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네. 피고인의 재산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피고인은 죽은 유병헌 회장, 네. 그 다음에 이미 만기 출소한 유대균 씨 이런 사람들이 피고인인데 계열사 명의의 재산으로 지금 빼돌려놨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재산이 몰수 추징의 대상, 그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냐 이거에 대한 좀 재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결국 검찰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계열사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이나 주식들이 네. 어떠한 경위로 그 매입이 됐는지 그 다음에 범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네. 이러한 어떤 취득 경위를 밝혀서 네. 실질적으로 이게 유병헌 회장이나 유대균 씨의 재산이 맞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지 네. 실제로 나중에 추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일단 유병헌 회장이 사망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일단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뭐 부인이라든지 자녀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징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족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네. 아들 재산을 몰수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부당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재산이다라는 네. 것을 결국은 그 재산의 취득 경위나 이런 것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결국 지금 이거 상황을 보면 그 세월호와 관련된 수습 비용이 지금 5,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실제로 검찰이 유병헌 일가로부터 그 몰수나 추징을 하지 못하면 네.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할 개연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아니 이건 5,500억 원이요. 네. 예. 근데 1,670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네, 추징해도 이미 몇천억 원이 이미 지금 예. 국민의 몫으로 전가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그 자녀분한테 이렇게 물려진 유섬나 네. 씨나 이렇게 자녀한테 간 재산이라고 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은닉 재산이다라는 예. 것을 증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섬나 씨 또 고 유병헌 회장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알려져 있는 유혁기 씨, 아까 둘째 아들을 얘기를 해주셨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많이들 관심 가지고 있거든요. 유혁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병헌 회장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제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물론 TV에서도 매체에서도 접했지만 사실은 경영보다는 예술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헌 회장도 경영에 좀 더 관심이 많은 유혁기 씨한테 사실상 경영의 정권을 맡기고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혁기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병헌 회장의 실질적인 후계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도 자녀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횡령의 규모도 이제 559억 원 정도로 유섬나 씨보다 더 네, 많네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유혁기 씨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좀 하루빨리 좀 행적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과 협력은 해놨겠죠. 우리 예, 정부에서도. 예. 아, 일단 빨리 찾아서 송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유섬나 씨의 송환 이후 세월호와 관련된 의혹,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변화들이 찾아오게 될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듣고 싶네요. 곽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 이제 참사의 한 가지 원인으로 이제 밝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의 보건력 저하입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건력 저하의 원인이 됐던 것이 무리한 증개축.
이 증개축을 담당한 사람,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게 바로 모래알 디자인이에요. 유섬나 씨가 대표로 있다고 하죠. 네. 근데 이 증개축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당시 이제 무리하게 좀 진행을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관련자의 증언에 따르면 비상구 등을 달아야 하는 위치인데 미적으로 좋지 않다 이러면서 치워라 그러면 안 라고 되죠. 지시를 하기도 했었고 인허가를 적법하게 밟아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생략을 한다든지 예. 그런 부분들이 또 한 가지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개인적으로 조금 밝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하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경유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청해진 해운과 이제 유병헌 일가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정치권과의 어떤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유섬나 씨의 송환을 통해서 네. 좀 더 자세하게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배라는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운송 수단은 안전이 최우선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미적 가치를 먼저 내세울 수가 있었을까? 어쨌든 이 부분 말고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호영 변호사님은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신지요? 그 유병헌 일가의 그 재산에 대해서 그 추징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가 가진 돈이 20몇만 원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한테 그 내려진 추징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19대 국회에서 전두환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전두환 아들 명의로 은닉해놨던 재산을 그래도 꽤 많이 회수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도 이런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은 지금 유족들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이나 그다음에 그 피해의 수습 네.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런 어떤 범죄 수익의 몰수 추직, 네.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것에 어떤 좀 검찰의 입증 책임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그 결과 그 은닉되어 있는 유병헌 일가의 재산을 조금 쉽게 추징할 수 있도록 네. 그 제도를 조금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돈을 좀 확 받아서 네. 국민들한테 전가된 이런 좀 상황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법이 좀 돼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좀 추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500억이 그러니까요. 진짜 남의 집 맞습니다. 아들 이름도 아니고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유섬나 송환, 세월호 진실에 대한 방향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십시오. 네, 두 변호사님 어떤 말씀을 써주셨을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악어의 눈물의 유래가 어디서 이제 나왔냐면요. 그 고대 이집트 나일강에 악어가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 본인의 이제 희생 제물을 먹기 전에 미리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악어의 눈물이라는 건 네. 실제로는 사실 슬프지 않은데 이제 거짓된 음. 눈물,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이제 뜻하는 말로 좀 통용이 되어 왔어요. 네. 그래서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눈물이 정말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눈물이기를 좀 바라보는 마음에서 악어의 눈물이 아니기를이라고 좀 써봤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그림 잘 그리시네요. 네, 일단 유섬나 씨 눈물을 흘린 그 의미를 우리 진실로 받아들일 테니까 모든 걸 밝혀주는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호영 변호사님은 어떤 점점점 의미를 담았을까요? 네, 세월이 가면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또 국민들이 받았던 그런 상처나 또 가족들이 받은 그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가 될 것이고 예. 또 그렇게 치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네.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점점점입니다. 네. 세월이 가면 뭐 다 잊혀지고 마무리가 되긴 하지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월이 가면 우리한테 남은 게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정부가 좀 이 세월호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이렇게 들어봤고요.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호영 변호사님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네, 그 제가 준비한 주제는 그 연예계의 대마초 스캔들과 그 대마초 합법화 논란 이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죠. 탑 최승현 씨가 지난해 10월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고 또 이번 달 29일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빅뱅 팬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또 이와 함께 가인 씨가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은 사실을 SNS에 또 폭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마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 대마 합법화 논란은 사실 지금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예전부터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불법은 아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대마초는 이제 뭐 마리화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실 만드는 소재로 이제 쓰려 왔었고요. 옛날부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1960년대 중반에는 이제 이게 약간 피면 네. 뭔가 좀 기분이 도취감이나 좋아진다, 뭐 네, 그런 어떤 효과, 대마의 효과들이 좀 알려지면서 네. 사람들이 엄청 많이 피기 시작했고 특히 그 주한미군들이 사실 이제 외국에서 대마초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쵸. 그분들이 이제 들여와서 그 주한미군들이 있는 그 주둔지 근처에 그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피면서 뭐 1970년대, 네. 1970년대 중반에는 이게 이제 연예계와 대학가 쪽으로도 막 퍼졌습니다. 대학생들한테까지요? 뭐 실제로 1970년대부터는 이제 미국 정부가 대마초는 이거 중독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대마초 흡연을 그 70년대부터는 좀 단속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주 한 60년대 후반, 70년 초반까지는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반인들도 꽤 많이 했다는 소리네요. 네, 맞습니다. 예, 대학생들도 많이 했었고. 네. 근데 대마초라고 하면 마약류로 이제 분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네. 네, 이제 사람들이 피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이제 대마의 그 잎이랑 꽃에는 보면 이제 400여 종 이상의 그 화학 물질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THC라고 불리는 이제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면 네. 해피하게 사람을 만들어줘서 환각작용을 네, 일으키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대마 보면 아까 지금 뭐 잎과 뭐 꽃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마약 성분이 뭐 부분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게 그 대마초의 그 씨앗이랑 뿌리에는 그 환각 성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잎사귀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그 THC라는 물질이 많이 있어서 네. 이 잎사귀를 이제 흡입을 하게 되면 환각 이제 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대마초의 잎사귀 부분이 지금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잎사귀 부분을 먹게 되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네요. 네, 단속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대마 부분 중에 자연식품으로 먹는 것도 또 있던데요? 네네. 네. 그게 뭐냐면은 보면 이제 요즘에 요거트 그다음에 뭐 샐러드 같은데 보면은 그 씨앗 같은 거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햄프시드라고 하는 건데 들어봤어요. 네. 햄프시드. 이게 뭐냐면 결국 그 대마초에서 겉에 껍질을 네. 제거한 게 햄프시드입니다. 그럼 껍질만 제거하면 그 환각 성분이 많이 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잎사귀 부분에 환각 성분이 있으니까 네. 씨앗에는 환각 성분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씨앗은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뭐 껍질이 있든 없든 간에 네, 없다는 맞습니다. 뜻이네요. 껍질은 이제 그 딱딱하니까 네, 제거를 딱딱하니까 하는 벗긴 거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햄프시드 아까 말씀하신 요걸 먹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 환각 성분인 THC가 들어있는 잎사귀 부분을 섭취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그 이제 식약처에서 그러면 그 기준을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마C 또는 대마CU의 그 THC 기준을 네. 킬로그램당 5mg, 10mg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규제만 잘 지켜주면 네.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샐러드나 이런 데 넣어서 네. 그 기준만 잘 지켜서 먹거나 뭐 섭취를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 네. 그렇군요. 1kg당 5mg, 10mg 이렇게 기준이 다 있다는 네. 거. 근데 이제 그런 네. 거를 초과해서 네.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이제 환각, 네. 해피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어떤 환각 목적의 흡연 대마 제품을 이제 흡입을 하면 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빅뱅의 탑이 이렇게 대마를 한 거는 보니까 액상 형태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네.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전자담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담배? 네. 액상 액체를 액기스. 이렇게 꽂아서 네, 맞습니다. 하는, 그래서 예. 그 액기스를 생각하면 이제 편한데 이런 네. 농축된 액기스 형태다 보니까 환각 효과가 일반 그 종이에 말아서 피는 네. 그런 대마초보다는 환각 효과가 2배 내지는 3배 오. 정도 더 세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가 보통 음주 측정할 때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처벌이 더 강하잖아요. 네. 이 대마도 약간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농도가 네. 높다라고 해서 처벌이 더 강화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거는 결국은 양형과 관련된 문제인데 양형과 그렇죠. 관련. 뭐냐면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을 얼마나 세게 처벌할 것이냐라는 네. 것을 이제 따지는 것을 양형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대마초와 관련된 범죄의 양형 기준은 결국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파티 같은 걸 하면서 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대마초를 막 나눠주면서 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나눠준 사람은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범행 가담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이제 범행을 주도했고 동종 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더 강화되는 그런 음. 것입니다. 동종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처벌을 받은 사항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일단 빅뱅 탑은 그 전에 전력은 지금은 없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전력이 생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그렇죠. 네. 생기게 되면 그 다음 번은 정말 네. 더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잇따른 연예계 대마초 스캔들 때문에 또 다시 논란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대마 합법화 논란. 주장하는 측의 논리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대마초 역시 결국은 기호식품이다. 네. 술이나 담배처럼 이것도 하나의 그냥 기호로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개인의 자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술이나 담배, 담배 중독성이, 술도 좀 중독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뭐 술과 담배만큼 훨씬 더 환각작용, 중독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대마가?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마는 환각작용도 있고 네. 뭐 어느 정도 중독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미국의 네. 국립약물연구센터가 있는데 그 이제 약물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그 술, 담배, 대마초의 그 중독성, 의존의 정도가 네. 대마초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오. 네, 그래서 술에 대한 중독성 의존 정도가 15%고요. 네. 그다음에 담배는 좀 높습니다. 32%. 담배가 그렇게 높군요. 네네네. 네. 근데 대마초는 이 중에 엄청 뭐 상대적으로 낮아요.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마의 어떤 중독성이 술, 담배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이 세 가지를 놓고 실제 대상을 상대로 실험을 해서 나온 네. 결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의존도가 낮은데 네. 그렇다면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뭐 네. 술이나 담배보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좀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마초를 피웠을 때 이 개인의 어떤 미치는 악영향 네. 이런 거는 술, 담배보다도 오히려 낮은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대마초를 핀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담배처럼 그렇죠. 간접 흡연도 없고. 네. 예. 간접 흡연을 하면 있을 수 약간의 네. 저 공공장소의 대마초 흡연은 저도 반대합니다. 간접 근데 흡연 혼자서 있을 수도 그럼요. 있군요. 근데 예. 혼자서 피는 거를 뭐 굳이 나라에서 금지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처벌하고 심지어 공인이 어떤 좀 대마를 피웠다고 네. 하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피웠으면 네. 괜찮았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뭐 네, 처벌은 법에 받겠지만, 처벌받겠지만. 미국인이었다면 네. 괜찮을 수도 있는 건데 음, 이거를 이렇게 규제하고 처벌하는 게 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좀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법 3조에는 속인주의 원칙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설령 미국에 합법화되어 있는 대마 흡연이 합법화되어 있는 주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속지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형법 네. 2조에는 속지주의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의 영토에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주에서는 대마 흡연이 합법이니까 당연히 한국에서도 괜찮겠지라고 네. 생각해서 한국에서 만약에 대마를 흡연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마 흡연이 불법이기 때문에 네.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받아서 그 외국인도 이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땅에서는 무조건 안 되네요. 네. 대마가 안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가서도 대마초를 피면 안 되고.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대마초를 피면 안 될 것 예, 같다는. 현재로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곽 변호사님, 이 대마초를 지금처럼 계속 마약류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네. 주장이 또 있을 거잖아요. 예, 합법화에 이제 반대하는 논리는 이제 대마초의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마초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에 기억력이 감퇴한다든지 또 운동 감각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이미 보고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 해로운 성분이 타르지 않습니까? 네. 타르 성분이 담배의 2배다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의존 정도는 똑같이 뭐 권위 있는 조사 결과시겠죠? 두 분 말씀하신 게. 네. 의존 정도는 낮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따라오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대마초를 게이트웨이 드러그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게이트웨이. 드러그 말하자면 이제 관문 약물이라고도 하고요, 초기 약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이제 어느 곳에서 다른 지점으로 향하는 중간 통로가 되는 문을 말하는 건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이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자체의 어떤 중독성이라든지 의존도는 좀 낮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더 강한 자극을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궁금해지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마초를 한번 경험한 사람이 이것으로는 이제 충족이 안 된다든지 좀 더 호기심을 갖고 좀 더 중독의 정도 또는 환각의 정도가 강한 약물을 찾게 되는 효과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대마를 계속 하게 되면 뭔가 몸이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2015년도에 영국 런던대에서 킹스 칼리지라는 연구팀이 이런 결과를 내세웠는데요. 네. 대마초를 만약에 매일매일 이제 피우는 경우에는 네. 환청이 들리거나 환영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정신과 관련된 정신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이제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5배 정도 높다. 네. 예, 이런 연구 결과를 또 발표했습니다. 매일 대마초를 필 경우에 그렇다.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신체에 뭐 안 좋은 영향을 예, 미쳤다라는 결과는 많은 것 같고 일단 두 분 설명만 들어도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팽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근데 이런 게 정말 이렇게 실제로 법적으로 논란이 됐던 적이 또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있었어요? 네. 언제죠? 그 또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 예. 분인데 그 난방 열사라고 아시죠? 아, 김부선 씨? 네. 그 김부선 씨가 예전에 그 대마초와 관련해서 2004년도에 대마초를 흡입한 사람에 대해서 네. 처벌을 하는 규정은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개인의 결정에 위배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대마초가 뭐 신체에 어떤 미치는 악영향도 별로 없고 예. 중독성도 술 담배보다 낮고 그런데 이런 거를 처벌하는 거는 어떤 헌법에 보장돼 있는 행복 추구권 네. 그다음에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제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과잉금지 원칙인데 예. 이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을 이제 신청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대마초 흡연 욕구는 그 기호품에 관한 개인적 욕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뭐 불가결의 권리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 추구권의 대상이 아니다. 네, 이제라고 봤던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사회가 뭐 70년대 중반에 뭐 이용이 이렇게 확산되고 이랬던 거는 맞는데 네. 아직까지도 우리 법 감정이나 시대 상황이 오히려 대마초를 규제할 필요성이 더 높다라고 네. 이 재판관님은 저랑 좀 다르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이 변호사님이 잠깐 얘기하신 것 중에 대마 흡연이 이제 타인한테 피해를 끼치는 경우는 좀 없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셔서 좀 관련된 사례를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호주에서는 대마 흡연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이제 사람을 치어서 이제 죽게 한 경우가 그럴 수 있어요. 있죠. 그게 대마 흡연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을 오히려 안정화시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술에 취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보면은 이제 대마 흡연된 상태에서 2~3명이 공모해서 살인 사건을 저지른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인 이제 원어민 강사가 네. 대마를 흡연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어다들에게 수업을 해서 적발이 된 말도 사례도 안 돼요, 있었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려한다면은 분명히 이제 이게 규제가 되지 않았을 때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거를 사용을 합법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마를 흡연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술이나 특히 술은 진짜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도 나고 네. 살인 사건도 나고 하지만 어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도로교통법이 있고 네. 네, 그런 것처럼 뭐 나중에 대마가 혹시라도 합법화가 되면 또 그렇게 법적인 규율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지나친 대마 흡연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들이 뭐 대마를 많이 흡연을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청소년들한테 나중에 술을 너무 많이 하면 좀 안 좋다라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대마초도 만약에 합법화가 된다면 네.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자제해라라는 네. 그런 교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는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네. 잘 교육하면 뭐 현명하게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뭐 기대는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이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두 분의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주십시오. 네, 두 분 다 쓰셨는데요. 어떤 내용 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호영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저는 네. 이게 발전입니다. 발전. 네, 어떤 이게 부분의 발전이죠? 발전이 필요하다는 네. 건데 이게 이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그 인류의 역사의 발전 방향은 그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대마 합법화 논란 관련해서도 결국은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권리를 좀 배려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우리 사회가 좀 발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는 발전 이렇게 했습니다. 네. 발전이 되는 방향에서 분명히 법적인 그 기초는 깔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네, 해봅니다. 그거는 이제 뭐 곽 변호사님이나 저 같은 또 법률가들이 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부작용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곽 변호사님. 네, 저는 선택 그다음에 책임을 써봤습니다. 선택 뒤에 반드시 좀 책임이 뒤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형사 사건을 좀 진행하면서 마약류 이제 위반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감옥에 가신 분들을 좀 종종 만나 뵙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이 변호사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아까 이제 관문 효과 잠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필로폰이 아니고 대마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게 필로폰과 같은 좀 더 강한 약물로 시작되신 분들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인이 행복할 수 있고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화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또 개인이 이제 대마를 흡연하고 또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늘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아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합법화가 되든 발전이 돼서 네. 뭐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뭐 시간이 지나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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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의 이슈와 함께 또 냉정한 시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